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최근에 블랙록의 CEO죠. 레리 핑크가 진행한 CNBC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레리 핑크와 블랙록의 크립토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레리 핑크에게 질의한 내용은 당신이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관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있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을 대안 투자로 보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는 몇 년까지만 해도 본인이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기존 의견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합법적이고 상관관계가 없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가 과도한 재정 적자로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국의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믿고 블랙록이 고려하는 자산 클래스 중 하나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큰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먼저 레리 핑크가 이렇게 대답한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레리 핑크의 답변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수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상관관계가 기존 전통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마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델리티 같은 연구 보고서에서도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대비해서 이런 전통 금융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애드하게 되면 결국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의 전통 금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을 레리 핑크가 인정을 했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 중에서 비트코인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저희 리서치 리포트에서도 분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 내용 중에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기관이나 국가들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채택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레리 핑크가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재정 적자로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말은 정부 지출이 결국 수입보다, 그러니까 세수나 이런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면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조금 더 자국 통화를 찍어낸다거나 하는 건데 결국에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어떤 통화의 공급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국의 통제를 벗어난 투자 기회라는 말은 비트코인이 결국 중개인이 없고 어떤 통제를 벗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이라던가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개인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리 핑크는 커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레리 핑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레리 핑크는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투자은행에서 최연소 임원을 달 정도로 모기지 채권 거래로 스타 트레이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모기지 채권 거래가 굉장히 큰 손실을 보면서 이 은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블랙스톤이라는 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블랙록을 만들게 됩니다. 운영하면서 세계
굴지의 자산 운용사까지 이제 성장을 시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알라딘이라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이름인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여러 기관들이 이 알라딘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고 블랙록의 성장에 굉장히 큰 이유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레리 핑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7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지표다라고 혹평을 하면서 굉장히 가상자산에 회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블랙록도 과거에 생각해보시면 코인베이스와의 협업, 서클과의 전략적 협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블랙록 또한 가상자산에 이제 서서히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 6월에 블랙록이 IBIT죠.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 그리고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이후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물 ETF 신청 때만 보더라도 블랙록의 신청 이후에 3곳 정도가 신청 또는 재신청 움직임을 보였었고, 기관을 겨냥해 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죠. EDX 마켓이라는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같은 굴지의 기관들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나스닥도 자체 가상자산 커스터디 플랫폼 출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블랙록의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블랙록의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작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랙록이 아까 알라딘도 말씀드렸는데 큰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의 기존 거물급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블랙록이 이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블랙록은 경쟁 입찰 없이 주요 계약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블랙록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후임자 티모시 가이트너 같은 유력 인사들과도 어떤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라던가 금융위기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블랙록이 굉장히 특혜를 받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도 어떤 정치적 인맥이나 어떤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게 블랙록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블랙록의 자산 규모는 전 세계 헤지펀드, 사모펀드 그리고 벤처캐피탈 업계 전체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고, 블랙록이 국가다라면 어떤 분은 미국이랑 중국에 이어서 3번째 규모고, 자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전체 국내 총생산의 거의 2배에 맞먹는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블랙록은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이나 세계 어떤 대기업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님인 루시안 뎁척이라는 분이 쓴 논문이 있는데 The Spectre of Giant 3라는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블랙록,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 스트리트 같은 이런 3대 인덱스 펀드 운용사의 미국 상장 500대 기업 평균 소유 지분이 98년도에는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9년도에는 20% 이상까지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빅3가 20년 내에 S&P 500대 기업에서 투표권의 40%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블랙록은 자산 규모라던가 소유 지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비트코인을 그리고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고려할 수 있는 자산군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인정한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ETF 출시 이후에 기관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 있고 많은 매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느끼기에는 시장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어떤 외부 요인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ETF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온보딩 기간,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어떤 대형 투자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런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장외 거래는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투자자나 기관이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장외 거래 매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상승 압력에 대한 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비트코인의 이제 매수라던가 어떤 활용을 위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상승 압력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